내가 뭐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근사값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헐루시네이션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챗 GPT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죠. 헐루시네이션.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을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예술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단점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아까 그 인공지능 예술가들이 하려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편화를 지향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성하려는데 이제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 무방스라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알베르티는 그 무방스를 없애려고 했죠. 왜냐하면 알베르티에게는 그게 1대1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저작권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그 체계 안에서. 하지만 중세 시대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빼놓고 얘기했는데, 중세 시대에는 오히려 일종의 그 무방스를 이렇게 장려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텍스트가 꼭 내가 필사를 한다는 것이 이걸 똑같이 동일한 무언가로 이렇게 복제해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책에다가 뭐 이렇게 다른 저자가 들어와서 막 거기다 막 덧붙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오류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장려하는 것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의 무방스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 방향으로서, 그러니까 변이와 뭐 변형과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그 인공지능 무방스라는 말을 썼던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슐만의 사진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좀 더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슐만의 사진의 가장 큰 의미는 그 건축 사진에 거기에 건축가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 건물이 어떤 건축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용이 어떤 생명력 있게 거기에 이렇게 담겨졌다. 그런 사진을 만들어낸 사진 작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루이트라가 의도한 같이 찍은 사진은 그 건축가가 만들어내고자 했던 그 그림과 그 의도했던 그게 굉장히 좀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진 작가가 만들어낸 작업과 건축가가 의도하고 있던 작업이 서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에 지금 포인트가 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더 설명하면,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건축가가 구축하는 공간과 그걸 뭐 이렇게 그게 이제 만약에 사진으로서 이미지화되면 뭐 저런 거겠죠. 노이트라가 그 사진 작가, 여기서 이제 슐만이 구축하는 공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축 사진가라는 업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약간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매체라는 것이 디자인하는 마음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진이라는 매체를 다루는 작가들이죠. 작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만드는 공간, 그걸 어떤 2차원의 그 빛의 그 유무로만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간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공간은 3차원 이미지이고 3차원적인 어떤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입체적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평평한 2D의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매체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다른 매체들을 활용했을 때 건축 사진가가 구축하는 공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뭐 그런 종류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가 다를 수 있다. 뭐 아까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건축가가 의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프로젝션돼서 이게 그 레이딩되는 작업이 건축이 아니라 건축 사진 이 슐만의 작업을 통해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과정인가? 제가 이제 그 취지문에 썼지만 건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수많은 행위자들이 있다는, 그 행위자라는 것은 인격체일 수도 있고, 사진 작가는 뭐 보통 사람이니까 인격체일 수도 있고,
사진을 매체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드로잉의 모드 방식일 수도 있고 수많은 행위자들이 있다는 거죠. 수많은 행위자들이 다 건축을 만드는 것이고 그 관계망 안에서 건축가는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알베르티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알베르티는 그 유일한 저자로서 건축가를 만들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지만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파파고에 있는 번역도 사실은 이번 딥식스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하는 내용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그냥 초이스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 생성해내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매체가 이제 다양화되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거고, 이제는 사실 익명적인, 요즘에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봐도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는 뭐 사실 사진 작가라고 어떤 한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이제 아까 말한 작품 건축가보다는 그 찍는 사람의 인플루언서들이 더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실 때는 또 어떤 변화들이 올 거고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한 뭐 연구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SNS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SNS를 통해서 어떻게 건축이 유통되는지에 대한 뭐 그냥 뭐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대충만 알고 있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라는 매체 자체가 좀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좀 약간 좀 너무 꼰대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미지가 작아서 이거를 도대체 보고 뭘 본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좀 뭔가 하여튼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건축물들을 소비하고 뭐 이런 뭐 나름의 뭔가가 있는 것일 텐데, 마인드가 있는 것일 텐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실용적인 사람은 이제 항상 강의 들을 때 이게 무슨 메시지지 이런 걸 찾는 습관이 있는데, 그 오서에 대한 얘기인지 이 미디어에 대한 오늘의 강의의 키워드가 저자에 대한 얘기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알베르티 뭐 이거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얘기했던 소위 저작 설계자와 시공자의 분리, 여기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기점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베르티를 해서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프로젝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무방스라는 걸 제거하는 그 시점이 알베르티고 르네상스고,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아키텍트가 저작권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지위가 됐다. 그러면 그거는 르네상스 때가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저 아키텍트가 시공자하고 완전히 분리된 시점, 쉽게 말하자면 아키텍트가 만든 저 매체 드로잉이죠. 드로잉을 가지고 시공자는 아키텍트하고 아무런 대화 없이도 그대로 지을 수 있게 된 때는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투상법이 나올 때부터. 그러니까 3차원적인 거를 2차원적인 드로잉에다가 완벽하게 옮겨서 그 2차원적인 드로잉만 가지고도 그대로 원래 그 구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거는 19세기, 20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헷갈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늘의 얘기에 저 다이어그램이 말하자면은 아키텍트의 그 사회적 독립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매체의 소위 말해서 재현 얘기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아까도 뭐 여러 그 사례들에서
보였지만 알베르티의 그 개념에는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알베르트가 그 아주 그 이상한 그 작업들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상용화가 안 됐냐? 알베르티의 그 사고 실험들이 여기서 사고 실험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지 리니어 멘타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알베르티 머릿속에서는 건축가가 라인만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뭐 조각에서도 이제 조각 만들듯이 뭐 이게 물질과 상관없는 라인만 그려서 빌더한테 보내서 빌더가 지을 수 있는 그 생각은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가 되지 않고 그 뭐 훨씬 후에 굳이 말하자면 디스크립티브 지오메트리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도면이라는 것이 뭐 좀 더 정립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이미 알베르티의 그 사고 실험 안에서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간과 공간을 특정화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전과 다른 상태에 있었을 때 건축의 본질 혹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저는 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진으로 바뀌고 뭐 다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또 매체, 오늘 말씀하신 거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본질적인 공간은 사실 그 현장에만 있는 것이고 그 시간에만 존재하는 거여서 그럼 남는 건 시스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건축이라는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건축의 본질적인 이른바 본질적인 속성이 그 현장의 그 시공간에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큰 전제는 뭐냐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까도 그러니까 뭐 중요한 뭐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것은 여기 무슨 본질적인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본질적인 시공간이 없잖아요. 이 건축이 아닌가요? 저는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그 말씀하신 그것도 거의 이야기. 두 가지로 아까 구분을 하셨었는데 뭐죠? 저 악보는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표기. 예. 표기는 건축에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도면이 표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 표의는 그 안에 있는 공간. 그러니까 표의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표랑 좀 달라요. 표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저 길게 갈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냐면 근본적으로 건축이 갖고 있는 그 본질과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현장인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변주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 그 건축의 본질이 현장에 있다. 그 전제가 저랑 이제 거기서부터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전제하시면 또 다른 것들은 그냥 그 본질의 이제 샤도우들이죠. 말하자면 프록시들이죠. 열등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현장의 그 건축이 그게 본질이라면 그게 만약에 100%라면 뭐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재현하는 사진, 뭐 그걸 그리는 드로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100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뭐 90, 뭐 80. 사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하자면 플라톤의 뭐가 이렇게 이데아가 있으면 그거에 그림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비슷한 구도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구도는 그죠? 건축의 본질이 있고 그 현장의 시공간에 있고 그거에 이제 그 재현되는 것들은 다 그냥 그림자들이죠. 근데 저는 그 구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갈수록 이게 그 의도성하고 의도적인 어떤 액션하고 이렇게 창발성하고 조금 경계가 이렇게 블러가 되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아까 슐만의 어떤 그 사진하고 우리 맨 처음에 그 어떤 그 촛불을 켜놓고 프로젝션 해가지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리는 거랑 태양광을 놓고 이게 프로젝션 하는 거랑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으신지 그 그림을 놓고 좀 그러면 조금 더 이해 갈 것 같은데. 이 그림 그냥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그러니까 요 설명을 하려고 보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요 설명과 관계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는 일반 회화를 다루는 사람하고 다르게 항상 매체를 다룰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 안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설명이랑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의도와 창발, 그 재밌는 주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인공지능 예술가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의도이고 어디까지가 창발인가? 왜냐면은 이 사람이 이게 저 내용이 제가 뭐 찾아본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 시대 건축이라는 그 책에 나와요. 저 아까 말씀드린 설명이. 근데 이제 그 예술가가 이제 다른 인공지능 예술가를 비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다른 뭐 비슷하게 보이는 작업을 하는 이제 인공지능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취지가 논지가 뭐냐면, 걔는 이른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써서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데 뭐가 나올지도 자기도 모르고 막 만든다는, 그냥 그 툴 이용해서 그냥 신기한 이미지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거기다 이제 자기가 이쪽 그 적대적, 그러니까 식별자에 해당되는 간수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넣고 혹은 뭐 창발하는 간수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넣고 그거를 자기는 컨트롤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와 아까 걔랑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림 그리듯이 의도를 가지고 그리진 않지만 그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블러리해요. 뭐가 어디까지가 의도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막 만들어진 창발인지의 문제가.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은 그 문제를 다룬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의도와 뭐 창발의 그 경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이 예술작품 통해서 다루고 있다.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걔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 봤을 때 얘는 이제 하수인 거고 자기는 고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왜 고수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랑은 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거랑 특별히 뭐 이렇게 직접적인 접점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사진 작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진이라는 미디엄으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이 어쨌든 사진 작가한테 간다고 다 그렇게 뭐 동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건축가의 저작권이 이제 빌딩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저작권의 퍼센티지가 있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뭐 많이 감소된다. 뭐 상실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알베르티의 그 기계 장치라는 거의 느낌이 사실은 시공자가 의지가 없는 뭐 기계라고 하면 건축가의 저작권이 사실은 건물로 이제 매체를 건너뛰고 두 번째 건물 단계로 가더라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날의 그 빌더가 뭐 그 의지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논외로 치더라도 어쨌든 그 뭔가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이 시공을 하다 보니 실제로 건축가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의도와 다른 어쨌든 저작권의 침해 혹은 저작권이 이제 블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면, 알베르티가 얘기한 그 기계가 오늘날에 대해 살려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건축가가 저작권을 보존을 하려면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나 뭐 3D 프린팅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금 말씀 표현대로 하면 의지를 갖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인텐셔널한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건너뛰고 싶으면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도가 없는 기계, 3D 프린터, 뭐 CNC.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그냥 일로 보내면 돼요. 그냥 정보화된 그 숫자들을 뭐 이쪽에 이게 좌표 세트일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3D 프린터가 됐던 뭐 레이저 커터가 됐던 뭐 얘가 받아서 그거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매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없어진다 해야 되나?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종류의 그 저작권의 그 영역 경계들이 이제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나가야 되느냐? 그거는 뭐 잘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뭐 나가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이 사실은 이 구도를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저 중간에 있는 매체나 빌더를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저기 3D 프린터로 A동, B동, C동을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거기에 다 자기가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작권은. 아파트가 A동이 다르고 우리가 보는 거나 A동, B동이 똑같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얘는 A라는 3D 프린터로 만들었고 B동은 B라는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네. 그것이 서로 다른 저작권을 가진 그냥 존재로서 보여주는 거지. 아파트에 대한, 건축에 대한 그 저작권, 그러니까 공간이든 뭐 어쨌든 형태든 혹은 시스템이든 그런 거에 대한 저작권으로서의 인정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결국 제품으로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제가 뭐 지금 말씀하신 걸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실제로 뭐 법적으로 저작권을 따진다거나 그거는 사실 잘 모르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거를 지금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걸 예를 들면 3D 프린터로 뭐 A동을 B동을 만들었는데 A동과 B동의 저작권이 그 아파트를 만든 3D 프린터에도 귀속이 된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아니면 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창작물에 혹은 창의적인 것에 주는 저작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D 프린터를 만들더라도 뭐 저작권이 있다면 관련된 뭐 만약에 있다면 빌딩 건축가에 메커니즘, 뭐 마케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혹은 뭐 디벨로퍼들이 저작권을 다 나눠 갖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양근보 선생님이 얘기한 시공자가 3D 프린터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한 데들 저작권이라는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저작권이라는 저작권이 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빈다고요, 지금 여기.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저작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 현 선생님이 말하는 저자라는 거는 네.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말하자면은 그 르네상스 이전에는 아키텍트가 없었잖아요. 빌더만 있었다고. 빌더만 있었는데 그 빌더에서부터 텍스트가 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냥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짓지는 않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때 분리가 됐고, 기술적으로는 어쨌든 20세기에 대해서 분리가 됐는데, 그때 얘기하는 오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말하자면 짓는 사람이 아니라 쓰거나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저작권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만들어내는 성과물이 빌딩이냐 텍스트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저작권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오토십인데 그걸 이제 그냥 저작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좀 다르죠. 사실 이거 몇 부로 나눠서 다시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이제 갖고 계신 견해를 듣고 싶은데, 지금 이 다이어그램 보면은 사실 그 생산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들만 있고 소비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자라고 하면 뭐 어떤 건물의 이용자도 될 수 있고 뭐 건축주도 될 수 있고 근데 약간 그런 어떤 그러니까 소비라는 측면이 사라져 있는 거를 아까 그 노이트라랑 슐만 그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노이트라랑 슐만이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진짜 전형적인 건축가가 바라보는 공간의 그 방식에 의해서 그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슐만이 혼자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그러니까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저기 지금 그 소파가 있는 자리에서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 술을 마시고 저 뒤쪽에 그 식탁과 의자 있는 자리에서는 또 저녁 식사를 하고 약간 그런 그 저녁에 그 저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족의 일상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게 하는데 그런 이용자들의 삶이 왼쪽 사진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제가 딱 보기엔 이 노리트라가 그러니까 그 건축 아까 그 표기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결정적인 어떤 건축가의 한계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그 표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사용하는 그 언어를 가지고 뭔가 구성된 하나의 뭐 도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축가가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는 그러니까 결국 언어가 사고를 이제 규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갖고 있는 그 건축 설계를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언어가 저희의 사고를 규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찍을 때도 오른쪽 같은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저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삶을 상상하면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왼쪽 사진처럼 수평선, 수직선, 바닥 뭐 그다음에 그 뭔가 착용하는 어떤 그런 기법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사라져버린 어떤 생산 측면에 대해서 뭔가 그 다이어그램화되어 그러니까 있는 지금 어떤 머릿속에 갖고 계신 약간 그런 체계 같은 게 있으신지 그거와 지금 이미 보여주신 그 생산 다이어그램과 어떤 식의 연결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한계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언어에서 오는 건축가로서의 한계에 대해서도 약간 이론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어그램에서 거기다 이제 사실 아까 낮에 이거 이렇게 PPT 만들면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소비자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그럼 이제 사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건물을 보는 사람이 있고 뭐 드론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관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서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그런 질문이시죠? 근데 드로잉 어쨌든 다이어리 막 커져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얼마든지 커질 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저기 시공자에다 그 기계가 들어가면 뭐 거기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막 이렇게 넣기 시작하면 이게 막 복잡해지겠죠. 근데 뭐 그게 그래서 구체적인 상이 있느냐? 그런 거는 아직 없어요. 뭐 아니면 여기다 뭘 지금 말씀하신 저기 소비자들을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되나? 그럼 뭐 예를 들면 건축 사진에 지금 우리가 방금 다뤘던 것들은 이제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1940, 50년대 미국에서 특정한 건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 모더니즘 건축들을 찍었던 흑백 사진들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일 뿐이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어떻게 그거 다 이제 그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지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걸?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진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해봤거나 뭐 구체적인 상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물론 고민해볼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차근차근 뭐 하나씩 뭐 따져보면서 이제 여기 막 뭔가 덧붙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질문을 잘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말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저희가 그 도면하면서 뭐 벽체
벽체는 이렇게 그리고 벽체 문은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결국 그냥 이렇게 봤을 때도 아 바닥 그러니까 그냥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공간에 들어오면 아 내가 여기서 뭘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아 여기 되게 쾌적하다. 여기 되게 좋다. 뭐 따뜻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저희는 아 바닥과 천장과 뭔가 이 공간 규모 문은 저기 있고 약간 그냥 도면에 저희가 담는 그 엘레먼트 하나하나를 가지고 공간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두 사진의 차이, 그런 차이를 갖고 있는 두 사진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문제도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문제이긴 한데 사실 요거 설명하면서 약간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저는 그게 저는 이렇게 뭐 건축가분 많은 부분이 건축가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건축가들이 도면을 그릴 때 건축가들이 항상 내가 여기다 선을 그렸을 때 그게 3차원으로 어떤 공간이 만들어질지를 상상하면서 그리나 사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컨벤션들이 있는 거죠. 내가 뭐 선을 그릴 때 사실은 내가 선 하나를 그릴 때 항상 그게 3차원 공간이 형태가 됐을 때 그게 어떤 모양일까를 계속 머릿속에서 그걸 그리면서 그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거 같은 경우도 이 드로잉 경우도 물론 이제 저걸 이제 그대로 우리가 건물을 만들면 뭐 어떤 건물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미스의 저 벽돌주택 계획안을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다루는 이유는 저 도면이 실제로 건물이 됐을 때 그 건물이 어떤 것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엄청난 건물이라서 저 드로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도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건축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드로잉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가가 도면을 드로잉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건축가들이 실제로 도면 그리면서 계속 3차원 공간 상상하면서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드로잉 안에 자체가 갖고 있는 2차원 그 드로잉 안에서 작동하는 규칙과 관습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충실하게 건축가들은 건축을 한다. 그래서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뭔가 이렇게 건축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실제로 사용자들이 공간을 사용할 때 그거 고려해서 그려야지 왜 이렇게 그리느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역으로 그게 바로 건축이라는 어떤 디시플린을 만드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매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그 기울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 이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게 이제 항상 뭔가 3차원적인 공간으로만 형상을 해서 도면을 그리지 않고 도면을 그리는 건축가들이 도면을 그리는 그 안에서의 자체적인 기울의 어떤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 독립되고 재밌고 자율성이 있고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를 고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약간 양면적인 측면들이 있는 게 아닐까.